자, 이제는요, 6번째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PC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PCM은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출제 경향이 가장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PCM은 정확하게 이제 전체 과정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PCM은요, 펄스 변조 중에서 디지털 변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도가 높은 용어예요. 다음 중 디지털 변조를 찾아라. 답 PCM으로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아날로그 변조가 아닌 걸 골라라. 답 PCM으로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PCM은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PCM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화 해가지고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어떤 과정에 의해서 디지털화 시키는지 중요한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표본화입니다. 두 번째가 양자화예요. 세 번째가 부호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PCM 주요 3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PCM 주요 3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다라는 걸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가끔 이제 너무 밋밋하니까 압축을 끼워놓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압축은 양자화 앞에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제 왜냐하면 조금 이따 자세히 배우시면 알겠지만 양자화를 할 때 오차가 생깁니다.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화할 때 생기는 잡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압축이에요. 그래서 압축이 앞에 온다는 거 꼭 유념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자세하게 공부하기 전에 중요한 포인트 2가지를 짚어드렸어요. PCM은 무슨 변조예요? 디지털 변조다. 그 다음 PCM의 주요 3단계는 뭐예요?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인데 압축이 끼면 양자화 앞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과정을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요. 음성 같은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인 표본화를 하기 전에요. 잡음이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잡음들은 보통 고주파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음성만 통과할 수 있도록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음을 일단 첫 번째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표본화를 하는 거죠. 자, 표본화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대표값을 뽑는 과정이에요. 대표값. 자,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그걸 좀 확대해서 그리면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전송하면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요. 데이터량이 많다는 것은 전송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대표값 몇 개만 뽑아 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 하나 뽑고, 자, 여기 하나 뽑고, 여기 하나 뽑고, 여기 하나 뽑고, 여기 하나 뽑아 보자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기껏 5개만 뽑아도요. 그렇게 전송하고 나면 이 신호 다음에 이 신호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으면, 그 다음에 이 신호 다음에 이 신호가 왔잖아. 그러면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신호 다음에 이 신호가 왔으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가면은 뭐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트렌드가 맞아가죠. 근데 이제 표본화를 좀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하나 뽑고, 또 여기다 하나 뽑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원신호에 가까워지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많이 뽑게 되면은 전체를 다 보내지 않아도 수신단에서 원신호가 회복이 되더라. 이런 이론이에요. 그걸 표본화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화를 하는 이유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다 보내지 않고 대표값만 어느 정도 뽑아내면 충분히 수신단에서 원신호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값을 뽑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표본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이 표본화에서 시험 문제는 뭐냐? 그럼 어느 정도 뽑아야 원신호 회복이 정확히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너무 많이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신호 회복에는 유리하겠죠. 그러나 보내야 될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송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적당하게 뽑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나이키스트예요. 나이키스트. 그래서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뽑으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보내려고 하는 신호에 가장 높은 주파수가 있어요. 그 가장 높은 주파수가 FM이라고 한다면
이 신호의 2배 정도 이상으로 뽑으면 돼요. 그래서 나이키스트는 뭐라고 했냐면 딱 2배 정도만 샘플링을 하면 원신호 회복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알아낸 사람이 나이키스트입니다. 근데 조금 이따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상적인 필터가 없다 보니까 실제는 좀 여유 있게 뽑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샤논이라는 사람이 이 나이키스트 이론을 다시 재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본화 주파수는 내가 보내려고 하는 신호의 제일 높은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뽑아야 돼요. 딱 2배로 뽑으면 원신호, 이론상으로는 원신호 회복이 가능하지만 실제 고급 필터가 없다 보니까 원신호 회복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뽑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배 이상으로 뽑아야 되는 것이 표본화 이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표본화 주파수를 구해라 그러면 2배로 구하시면 돼요. 2배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표본화 주파수를 구해라 하면 2배로 구하시면 되고, 표본화 이론은 뭐냐? 그러면 내가 보내려고 하는 신호의 제일 높은 주파수 2배 이상으로 표본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론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주기를 구하라 하면, 표본화할 때 주기를 구하라면,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죠? 그러면 부등호가 바뀌어요. 부등호가 바뀌고요. 2배의 FM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역수를 취하면 2배 뭐가 돼요? 부등호가 바뀌죠. 그래서 표본화 주파수는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표본화 주파수는 이렇게 구하고 표본화 주기는 이렇게 구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음성이다. 그러면 음성은요, 300에서 3400Hz를 갖고 있죠. 그럼 가장 높은 주파수가 몇이에요? 3400Hz죠. 이게 FM이 되는 겁니다. F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샘플링 주파수는 얼마냐 그러면 이것의 2배니까 2 곱하기 3400을 하게 되면 6800이 되겠죠. 6800Hz가 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기는 얼마냐? 그러면 주기는요, 주파수분의 1이죠. 그래서 6800분의 1, 그러면 147 마이크로세크가 나와요. 마이크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6승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이상적인 필터가 없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뽑아야 한다 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음성을 보낼 때는요, 6800Hz가 아닌 여유 있게 8000, 즉 8kHz로 샘플링을 실제로는 합니다. 음성은 좀 여유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기는 8000분의 1이 되잖아요. 8000분의 1. 그러면 이게 125 마이크로 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험 문제 낼 때 3400으로 안 주고요. 신호를 약 여유 있게 4kHz로 많이 줘요. 그 이유가 2배를 구하면 8kHz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걸 역수를 취하면 125 마이크로세크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거하고 결과가 같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음성의 주파수를 3400Hz까지 있는데 신호의 주파수를 4kHz로 많이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화에서는 일단 먼저 표본화 주파수와 주기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본화에서 생기는 잡음이 있어요. 표본화할 때 생기는 잡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어싱이 있어요. 자, 표본화할 때 잡음은 세 가지인데요. 이 엘리어싱이 시험에 단글로 나오죠. 방금 전에 우리가 샘플링 주파수는 내가 보내는 신호의 제일 높은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표본화를 해야 된다 했죠.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웃한 신호가 스펙트럼 상에서 겹칩니다. 이게 하나의 신호라면 그 이웃한 신호가 요게 돼요. 그래서 이만큼 스펙트럼이 겹치죠. 그러면 아무리 예리한 이런 필터가 있더라도요, 이렇게 뽑아내는 필터가 있더라도 다른 이웃한 신호를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한 신호와 스펙트럼이 겹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엘리어싱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어싱은 왜 생긴다고요? 이렇게 표본화 주파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생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기는 잡음, 그것이 엘리어싱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펙트럼이 겹치는 현상이라고 해서 스펙트럼 폴딩 현상, 접혀졌다 이 말이죠. 또는 스펙트럼 오버랩 현상, 오버랩 현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스펙트럼 폴딩 현상, 스펙트럼 오버랩 현상 이렇게 부르는 것이 엘리어싱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것도 나왔지만 요즘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화할 때 생기는 오차도 있어요. 절단 오차.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올림 오차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만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신호를 해석하려면 연속된 신호를 일정 구간 잘라야 돼요. 자르다 보니까 그 자르는 그 구간에서 오차가 있어요. 그것을 절단 오차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화할 때 반올림 오차도 있어요. 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표본화할 때 이렇게 임펄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상적으로 이 점을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임펄스 함수를 발생할 수가 없어요. 임펄스 함수는 이상적인 함수입니다. 넓이는 0이고요. 크기는 무한대인 함수예요. 그런 함수가 실제로 있습니까? 없죠.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뽑아야만 이 진폭만 순수하게 뽑히는데 그런 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펄스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한 점을 표본화를 해서 시간을 유지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간을 죽이면 이런 펄스파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샘플링 한 다음에 이 시간 동안, 어느 시간 동안 유지를 시켜요. 홀드 시킨다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진폭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표본화하는 파들이 이런 PAM 파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본화를 실제로 하면 무슨 파가 된다? PAM 파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표본화를 거치고 나면 임펄스 함수로 표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PAM 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실제 이런 파를 이렇게 PAM 파로 만들다 보니까 요만큼 점선에 있는 요만큼들이 오차가 보이죠. 이것을 우리가 반올림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도가 없으니까 그냥 종류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요. 표본화할 때 생기는 오차 중에서는 엘리어싱만 확실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어싱은 왜 생긴다고요? 표본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웃한 신호가 스펙트럼상에서 겹쳐요. 그런 현상을 뭐라 한다? 엘리어싱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니치로 가서요. 자, 표본화까지 했어요. 표본화까지. 첫 번째 단계인 표본화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표본화를 하게 되면 이런 PAM파가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요?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하는 이유는 양자화를 배우셔야 돼요. 양자화는, 표본화는 대표값을 뽑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럼 양자화는 뭐냐? 자, 이렇게 아시면 돼요. 표본화된 PAM파를 이용해서 이산적인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산적인 신호는 뭐예요?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가 아닌 어떤 숫자로 되어 있는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의 진폭을 어떤 숫자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화 시키는 과정을 조금 이따 보시면 돼요. 이런 과정을 양자화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화의 정의는 표본화된 PAM파를 이산적 신호,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는 거죠. 이산적 신호로 바꾸는 과정을 양자화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양자화의 그림을 좀 보죠. 자, 양자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인 PAM파예요. 표본화된 PAM파예요. 그것을 이산적인 어떤 숫자화를 시키기 위해서,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 전체 레벨을 나눕니다. 자, 이 제일 큰 진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2비트잖아요. 2비트 양자화를 한 거예요. 2비트는 자, 00, 01, 10, 11로 구분할 수 있죠. 4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누는 것을 스텝이라고 합니다. 스텝. 그래서 스텝의 수가 4인 거죠. 만약에 1비트 양자화를 했다 그러면 2개로 나누는 거예요. 0하고 1. 이렇게 4스텝으로 나눴다는 것은 2비트 양자화죠. 만약에 3비트 양자화를 했다면 2의 3승 스텝입니다. 2의 3승 8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000부터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몇 개요? 8개죠. 4비트 양자화를 하면 2의 4승 16개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양자화를 할수록 이 스텝 수가 늘어나는 거죠. 스텝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만약에 지금처럼 2비트 양자화를 했다면 이런 것들은요. 요 진폭 이런 것들은 1, 1에 가깝죠. 그럼 이렇게 요 진폭은요.
10에 가깝죠. 그럼 요 진폭은요? 10에 가까워요. 그러면 요것도 10이고 요것도 10이잖아요. 그럼 진폭이 다른데 똑같은 신호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양자화할 때 생기는 오차를 양자와 오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양자와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텝을 더 나눠야 돼요. 즉 양자와 비트 수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몇 비트 양자화를 하냐면 8비트 양자화를 해요.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비트. 그러면 2의 8승 스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자와 잡음을 줄이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양자와 잡음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자와 잡음을 줄이는 방법들이 이제 시험에 단글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양자화라는 것은 이런 PAM파, 표본화된 PAM파를 이렇게 이산적 어떤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양자와 스텝수 계산하는 거, 양자와 스텝수는요, M은 2의 N승으로 구할 수 있다. 이 N이 양자화 시 사용되는 비트수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음성은 8비트 양자화를 한다. 그러면 2의 8승 스텝으로 나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자화할 때는 선형 양자화가 있고요. 비선형 양자화가 있는데 이 비선형 양자화를 하게 되면 오차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형 양자화와 비선형 양자화가 뭐냐 이런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큰 신호가 들어와요. 자,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양자와 스텝을 나눌 때 이렇게 4비트 양자화를 했단 말이에요. 2비트 양자화. 그러면 4스텝이잖아요. 그러면 스텝의 크기가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은 이렇게 따라가서 다시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차죠, 오차. 오차예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런 신호로 따라가다가 갑자기 진폭이 큰 게 와요. 그러면 같은 스텝의 크기로 따라가면 이 정도 가다가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오차가 너무 크잖아요. 이런 오차를 경사 가부와 잡음이라고 합니다. 잡음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경사 가부와 잡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텝의 크기를 좀 오히려 크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오히려 스텝의 크기를 쭉 크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오차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텝의 크기라는 것은 이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양자와 스텝 수를 오히려 줄여버리는 게 이렇게 경사, 가부와 잡음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갑자기 작은 신호가 올 수도 있죠. 이렇게 작은 신호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스텝의 크기가 이 정도였다면 오차가 너무 커요. 이럴 때는 어때요? 스텝의 크기를 좀 더 줄이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잘잘하게 줄이면 이 안쪽으로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스텝의 크기를 줄일 필요도 있고 늘릴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스텝의 크기를 항상 일정하게 하는 양자화를 선형 양자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이 크면 스텝의 크기를 키워주고요. 입력이 작으면 오히려 스텝의 크기를 줄여주는 양자화를 비선형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선형 양자화가 훨씬 잡음을 줄이는 방법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고급 기술이다 보니까 장비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선형 양자화를 주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오차를 어떻게 줄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압축을 쓰면 돼요. 압축. 이것을 압축하면 진폭이 줄죠. 그러면 오차가 줄어요. 물론 이제 일정한 압축을 하는 게 아니라 신호가 큰 거는 압축률을 키우고요. 신호가 작은 거는 압축률을 약간 줄여요. 이해되시죠? 압축을 거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양자할 때 생기는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자 앞에 뭘 두는 거예요? 압축기를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선형 양자화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선형 양자화를 하면서도 비선형 양자화 효과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뭐예요? 압축이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양자와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양자와 스텝 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양자와 잡음은 줄어듭니다. 이 말은 양자와 비트 수를 늘린단 말하고 같죠? 그래서 양자와 비트 수입니다. 비트 수를 늘린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양자화 시 스텝 수를 증가한다는 말은 양자화 시 사용되는 비트 수를 늘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선형 양자화보다는 무슨 양자화? 비선형 양자화를 한다는 거죠. 근데 비선형 양자화를 쓰면 좋은데 장비가 좀 고가고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압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압신기를 사용한다. 압신기는 뭐예요? 송신단에서는 이제 압축을 했다면 수신단에서는 이제 풀어줘야 되니까 신장기가 필요하죠. 압축기와 신장기를 합성어를 압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신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양자와 잡음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간혹 이 압신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특히 2차 시험에 필답형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형 양자화를 쓰면서도 비선형 양자화의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스텝의 크기를 말씀드렸어요. 스텝의 수는 많이 나누는 걸 스텝의 수가 늘어난다고 표현하는 거고, 스텝의 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 높이예요. 이 높이를 스텝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텝의 크기와 스텝의 수는 정반비례하는 거예요. 스텝의 크기가 크게 있다라는 것은 스텝 수를 줄였다는 소리고요. 스텝의 크기를 낮췄다라는 것은 스텝을 더 많이 나눴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스텝 수를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텝의 크기를 우리가 S라고 한다면 양자와 잡음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12분의 S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걸 S라고도 하고 델타 V라고도 해요. 델타 V라고 주면 12분의 델타 V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SMB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신호 대 잡음비예요. 이때 잡음은 양자화 시 생기는 잡음입니다. 그래서 SMB를 구해보면 자, 6N 플러스 1.8dB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양자와 잡음을 줄이는 방법이 양자와 비트 수를 늘리면 된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비트 수를 늘린다는 말은 스텝 수를 증가한다는 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트 수를 1비트를 증가하면 SMB가 얼마나 줄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SMB가 얼마나 좋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개선되겠냐, 주는 게 아니라 좋아지겠냐라는 거예요. 커지겠냐 이 말이죠. SMB는 클수록 좋죠. 그것이 이 공식이에요. 이게 양자화 시 사용되는 비트 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걸 많이 냈어요. 실제로 음성 같은 거는 8비트 양자화를 하기 때문에 8비트 양자화를 하다가 9비트 양자화를 해요. 그럼 비트 수를 늘린 거잖아, 1비트를. 그러면 SMB가 얼마나 좋아지겠냐. 이거를 과거에는 무지하게 많이 냈는데 이 근래에는 뜸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공부해놔야죠. 그래서 1비트가 증가하면 6을 곱했기 때문에 전체 값은 6이 증가해요. 이것을 6dB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화 시 비트 수가 1비트씩 증가하면 전체 비트 수는 전체 SMB는 6dB씩 증가한다. 만약에 2비트가 증가했다 그러면 12dB가 좋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화 시 생기는 SMB를 계산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게 양자화 잡음은 제가 여기 표시를 안 해놨네요. 양자화 할 때 생기는 잡음이 경사가부화 잡음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작은 입력이 됐을 때 생기는 이런 잡음을 또 그래뉴얼 잡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사가부화 잡음과 그래뉴얼 잡음이라는 것들은 양자화 할 때 생기는 잡음이다, 종류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맨 앞으로 가세요. 표본화도 배웠고, 표본화를 거치면 PAM파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표본화된 PAM파를 이산적 신호로 바꾸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양자화라고 하죠. 양자할 때 생기는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부호화입니다. 부호화는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부호화입니다. 부호화는 따로 시험이 없어요. 그냥 양자화된 이산적 신호를 0과 1로 표시되는 펄스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0과 1에 해당되는 펄스 열로 바꾸는 과정을 부호화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알아두세요. 부호화를 할 때 쓰는 코드가 그레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레이 코드를 사용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호화까지 거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무슨 파가 된다? PAM파가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PAM파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송로에다 보낼 때는요, 나 혼자 신호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전송로에는 나 말고도 다른 신호와 같이 여러 신호를 한꺼번에 보내죠. 이걸 다중화라고 합니다. 다중화를 이용해서 여러 신호를 같이 보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잡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계기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데 재생 기능이 있어요. 그건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송로에서 온 신호가 수신단에서는 자 무슨 과정을 거쳐? 반대 과정을 거칩니다. 부호화의 반대를 복호화라 그래요. PM 신호가 수신단에 왔을 때는 반대 과정, 부호화의 반대를 뭐라 해요? 복호화. 그래서 복호화는 수신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송신단에는 표본화, 양자, 부호화가 있고 수신단에는 복화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까 압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압축을 컴프레이션 해야 돼요. 컴프레이션. 신장을 익스펜딩이라 합니다. 익스펜딩. 그래서 압축과 신장기를 우리말로는 압신기라 그래요. 압축의 압자와 신장의 신자를 따서 압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컴프레이션의 컴자와 익스펜딩의 펜딩을 따서 컴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신기를 컴펜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압신기를 컴펜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압신기를 설치하는 목적, 우리가 선형 양자를 하면서도 비선형 양자화의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그랬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잡음을 한 번 더 걸러준 다음에 원신호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 PCM 과정이다. 송신 과정과 수신 과정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호화는 수신 과정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호화에서는 그레이 코드를 사용한다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 봤습니다. 그래서 PCM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PCM은 디지털 변조라는 걸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PCM의 3단계,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물론 이제 압축이 들어가면은 양자와 앞에 들어간다. 알아두시고요. 표본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표본화 주파수와 표본화 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신호의 가장 높은 신호의 2배 이상으로 표본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표본화 주파수를 구해라 그러면 2배로 구하면 돼요. 2배로. 그 다음에 양자와, 우리가 표본화된 PAM 신호를 이산적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죠. 이때 생기는 잡음을 양자와 잡음이라고 하는데, 양자와 잡음 개선책 3가지요. 그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문제예요. 첫 번째, 비트 수를 늘린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스텝 수를 늘린다는 거예요. 양자화할 때 스텝 수를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압축과 신장기를 쓴다는 거죠. 압신기를 쓴다는 거. 또 하나가 뭐예요? 비선형 양자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3가지가 양자와 잡음을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호화에서는 크게 나올 거 없고요. 일단 부호화까지 거치고 나면 PAM파가 된다. 이 정도로, PCM파죠. PCM파가 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송로에 보낼 때는 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중화를 해서 보낸다는 거죠. 만을 다자에 겹칠 중자입니다. 나만, 내 신호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신호, 여러 신호를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보내는 기술을 다중화라고 해요. 그래서 다중화. 그 다음에 아까 압신기가 있었죠. 압축과 신장기를 합쳐서 뭐라고 해요? 압신기. 압신기를 설치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선형 양자화를 실제로 하지만 비선형 양자화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압신기를 사용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는 중계기에서 배워야 될 게 재생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재생 기능들은 다 영어로 R로 시작해요. 그래서 3가지 재생 기능이니까 3R 기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3가지 재생 기능이 있는데, 자, 먼저 리쉐이핑입니다. 파형 재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리제너레이팅이라고 하죠. 이게 제너레이팅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식별 재생이라고 하죠. 타이밍 재생이죠. 리타이밍이죠.
자, 예를 들어서요. 디지털 신호는 0과 1의 대표적인 신호예요. 그래서 펄스 신호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신호는 1이다 그러면 요 신호는 0이죠. 1과 0이 반복돼서 전송됐다고 보면 이게 이제 공중으로 갈 때는 정확하게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파가 가다 보면 파의 모양이 찌그러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속도도 좀 느려지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파가 올 때는 이렇게 신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펄스의 모양이 좀 찌그러졌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펄스가 안 오다가 이렇게 왔다는 것은 시간이 약간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중계기에서 우리가 중계기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죠. 원거리 전송하려면 중계기를 여러 개 쓰잖아요. 그러면 중계기마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그때 조정을 해줘야 돼요. 맞춰줘야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로 파의 모양을 예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파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렇게 파가 이 정도로 온다면 이렇게 온다면 자, 이렇게 온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 것들을 예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평균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파형 재생이죠. 리쉐핑. 파의 모양을 원래대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식별 재생이지만 타이밍 재생을 먼저 합니다. 타이밍을 맞춰주는 거죠. 이만큼이 타이밍이 딜레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동기 신호를 캡처해가지고 이 타이밍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타이밍을 그때그때 안 맞춰주면 나중에는 이만큼 벌어졌던 것이 또 다음 중계기로 하면 이만큼 벌어지고 그 다음 중계기로 하면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0과 1이 정반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타이밍을 그때그때 맞춰주지 않으면 생기는 잡음이 있는데 그걸 지터 잡음이라고 합니다. 지터 잡음. 다른 말로 타이밍 편차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사들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타이밍을 그때그때마다 맞춰주기 때문에 이런 잡음이 안 생기는 거죠. 만약에 재생 기능을 그때그때 안 해주면 타이밍 재생을 그때그때 안 해주면 이런 잡음들이 누적돼서 생기는 잡음이 있어요. 그것을 지터 잡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과거에는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먼저 시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맞춰주면 어떻게 될까? 정확하게 이렇게 오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게 전압으로 따지면 5V라고 한다면 2.5V보다 파가 크면 1이고요. 2.5V보다 낮으면 0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압이 상승될 수도 있고 하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분을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1이고 낮으면 0이라고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0.5보다는 이게 2.5보다는 높은 것 같은데 애매모호하죠. 확실하게 0과 1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원래대로 키워주죠. 이렇게 팔을 이렇게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 제대로 이제 원래대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 중계기 쪽으로 송신을 해야 잡음이 누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재생 기능. 자, 모양을 다시 예쁘게 해주는 리쉐핑. 그 다음에 타이밍을 맞춰주는 리타이밍. 그 다음에 0과 1을 정확하게 구별해주는 식별 재생이죠. 리제너레이션. 이만큼 되는 진폭을 이렇게 키워주는 재생입니다. 세 가지 재생 기능이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배운 PCM입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단점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PCM의 장점, 단점. 자, 먼저 장점은요. FM하고 좀 비슷해요. FM하고. FM에서 우리가 그랬죠.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외워달라고 했죠. 장점이 뭐예요? 잡음에 강하다. 단점은 뭐예요?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PCM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잡음에 강해요. 그래서 누아나 혼선 이런 잡음에 강합니다. 그래서 각종 잡음에 강해가지고 SMB가 좋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송로 상위에 전송로가 질이 나쁘면 질이 나쁘다는 건 뭐예요? 잡음을 많이 탄다 이 말이죠. 그러더라도 양호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저질의 질이 나쁜 전송로에서도 신호 전송이 가능한 방식이 PCM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여러분들 시험 문장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저질의 전송로에서도 양질의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생 기능 때문에 잡음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종 잡음이 누적된다 이렇게 틀린 문장으로 많이 내요. 그래서 각종 잡음이 누적되지 않는다. 왜? 재생 기능 때문에. 특히 타이밍 재생 때문에 무슨 잡음이 생기지 않아요?
지트라는 잡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점에는 이게 이제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요. 주파수 대역폭 소모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잡음은 적지만 PCM만이 갖고 있는 잡음이 있어요. 표본화나 양자 같은 그런 과정에 통해서 우리가 잡음이 생기죠. 그래서 PCM 고유의 잡음이 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가 있어요? 엘리어식, 반올림 오차, 절단 오차는 표본화 잡음의 종류죠. 그 다음에 경사가부화 잡음, 그래뉴얼 잡음 이런 것들은 양자화할 때 생기는 잡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PCM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잡음이에요. 그래서 PCM만의 고유의 잡음이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더라. 자, 가장 중요한 PCM을 끝마쳤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5kHz의 음성 신호를 재생하기 위한 표본화 주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먼저 주파수를 구해야죠. 표본화 주파수는 내가 보내려는 신호 주파수 몇 배? 2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5kHz가 됩니다. 그러면 10kHz가 되겠죠? 그러면 주기는 얼마냐? 그러면 주파수분의 1이죠. 그래서 10kHz라는 것은 10 곱하기 10의 3승분의 1이니까 kHz니까 이걸 계산하면 10분의 1은 0.1이죠. 그래서 10의 3승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밀리세크가 됩니다. 그럼 여기 단위가 다 마이크로로 되어 있으니까 1000을 곱해주면 100 마이크로세크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100 마이크로세크 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